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종편의 한번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가장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뭐 잘 아시죠. 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이 비판의 최고의 고리로 지금 민주당이 엮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론을 보면은요, 매우 이상하게도 지금 한 60, 70% 정도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부권도 행사하지 말라. 이게 바로 인기 영합주의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보면 이 좌파들의 논리가 굉장히 치밀하다. 언뜻 보면 맞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마음에 안 들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특검으로 한마디로 조직했다 이런 얘기인데, 특검은 법률적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법률에 대해서는 법률적 시각으로 법리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정쟁의 측면에서, 즉 갈등 이슈로 다루려고 하는, 그러니까 정쟁화 시켜서 총선에 유리한,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선거공학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이 민주당의 논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유우파마저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침 말이죠, 오늘 이 서민단국대 의대 교수죠, 뭐 유명하신 분이죠, 이 서민 교수가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 칼럼을 썼습니다. 왜 우리 보수 우파들도 문제가 있느냐? 요 칼럼이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하나는요, 지금 현재 이제 조선일보 어제 칼럼인데, 윤태군 동화 정책분석실장의 칼럼이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갈등 관계, 이게 이제 수직적이서는 안 된다, 수평적이어야 된다, 이런 주문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갈림골에 서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 이기 이전에 윤 대통령도 좀 많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고언의 칼럼을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점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선요, 지금 이제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 얘기를 했으니까 망정인 말인데, 지금 이제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마를 앞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말을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아주 쉽게 말을 잘해요. 공감이 막 와닿게. 그래서 차기 정치도자 1위로까지 지금 이제 번쩍 올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금 나돌고 있는, 인기를 얻고 있는 한동훈 장관의 이런 발언, 일종의 이제 어록이라고 할 수 있죠. 요거를 집중적으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이거는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지금 현 정치 상황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전망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으니까 그야말로 정치의 한 무대 복판에 서 있는 주연 배우이자 뭐 총감독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과거의 말을 보면, 내년 총선, 자기 이제 대선까지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갖고 있고, 이제 훈련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 장관의 이 발언을 갖다가 쭉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최근에 나온 얘기인데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평생에 가장 감동적인 어록을 읽었다. 얼마나 통쾌하고 후련한지 5년 묵은 체중이 다 내려가는 것 같다. 예. 그러면서요, 코드 오브 함무라비, 탈무드보다도 더 큰 감동을 느꼈다. 이러한 이 블로그의 글들이 지금 요런 지금 내 느낌을 가지고 한 블로거가 쓴 정리한 한동훈 어록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5년 먹은 체중이 다 내려갈 정도로 이 블로거가 느꼈으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속 시원한 이 한마디가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나 싶어서요. 요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한동훈 장관의 지금 발언이요, 무려 29개나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하더라도 뭐 시간이 다 갈 것 같은데, 저는 뭐 이거를 다는 소개해드리지 않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요, 이 한동훈 장관 이 어록해서 1, 2, 3, 4 쭉 나오는데, 1번이 뭐냐?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곤란한 질문을 받으면 뭐예요? 동문서답 하잖아요. 동문서답. 아주 이재명 어록 중에 하나가 동문서답이에요. 이 동문서답하는 이재명을 직접적으로 지금 때리는 얘기다. 그 다음에요, 정치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에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바로 민주당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그러니까 지금 사법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나는 민주화운동을 한 분들이 엄혹한 시절 보여준 용기를 깊이 존경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일부가 수십 년 전의 일을 가지고 평생 자자손손 전관배우를 되려고 하고 있고 국민을 가르치려 들면서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는 거.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 일부분들은 수십 년간 유력 정치인, 공직 기업인,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민단체 등으로 뭐 충분히 보상을 받았고 이미 수십 년째 기득권이다. 그 시절 다름의 방식으로 큰 용기를 낸 더 많은 국민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평생 써먹었던 청구서를 다시 들이밀면서 샤골처럼 우려먹으려 하지 않는다. 진짜 그 시절 사랑도 병에도 이름을 남김없이 헌신한 분들은 그러지 않을 것 같고 국민들이 진짜 존경하는 건 그분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나도 그렇다. 이 얘기는요. 지금 이제 지금 86 정치권의 기득권 세력들 정청래, 우상호, 김보 이런 지금 이제 친명 핵심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친명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당의 86 세력들의 현 실체를 갖다가 적나라하게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에는요. 2022년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동기로, 이런 절차로, 이런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을 대한민국의 법률이, 대한민국 헌법이 허용하는 것인지를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 절차에서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이거는요, 이 검수한 박법,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불행하게도 우리가 이제 졌지요. 예. 그 다음에 이 나라의 진짜 기득권 카르텔은 운동권 카르텔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것이다. 지금 이제 이 86, 그 다음에 실체들, 정체성을 갖다가 폭로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이제 바로 뭡니까? 대장동, 법과 의혹 이런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합의가 헌법과 법률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검수한 박법 이런 이제 잘못된 법률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법률을 갖다가 지금 다수당의 위력으로 밀어붙여서 우연성이 있는 법률 이런 거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죠. 우연성이 있는 그런 정치적 합의 그러니까 이제 야당의 야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2 더하기 2가 5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2 더하기 2가 4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진 않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검수한박 입법과 관련해서 일부 정치인들이 본인들의 범죄 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그리고 원한이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그리고 국민을 갖다가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해서 국민께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우연입니다. 이번 심판에 대해서 헌법심판소의 답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이래도 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거나. 자, 이거를 가지고 이 검수한박법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대한민국 헌법의 수혜자인 헌법재판소가 검수한박 선을 넘은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70년간 축적된 검찰의 수사와 재판에 대한 역량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시스템적으로 지금 이제 축적되어 있는 검찰의 이 수사 능력을 정치 수사로 폄훼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KBS 허위보도 관련자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 조치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포함된다. 다만 KBS 방송사 자체를 상대로는 소송하지 않을 것이다. KBS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어서 KBS가 변호사 비용과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불하게 되면 결국 나라 돈을 축내는 꼴이 된다. 여기에서는요, 이 재정 문제는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 하고 있는지 단면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20년 전 출근한 날에 내가 평생 할 출세는 다 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다.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고 저는 지금까지 운이 좋아 억울한 일 안 당하고 살아왔다. 역사를 보면 옳은 일 하나가 험한 일 당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고 나같이 사회에서 혜택받고 살아온 사람이 억울하다고 징징대면 구차하다. 상식과 정의는 공짜가 아니니 감당할 일이다. 자, 그래서 본인은 그야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하고 살아왔고 그리고 이 상식과 정의는 그야말로 감당해 내야 된다. 이런 취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이게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을 비판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직자는 국민 앞에 일개 공직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가 국회의원이라고 그랬어. 당 대표라고 해서 국민보다 우위일 수 없다. 이거는요, 국민 주권의 원칙이 얼마나 중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법에 그야말로 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최고의 가치인지, 자유민주주의 정치에 있어서 최고의 얼마나 중대한 가치이고 원칙인지를 지금 강조하는 얘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지탄받는 악인을 응징할 때도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지가 그 사회가 문명인지 아닌지를 가르치는 기준이다. 이 얘기는요, 지금 이재명을 그야말로 그 법의 심판에 세운다 하더라도 야당이 얘기하는 것 같은 정치 수사는 안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이원호 검찰총장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법리와 증거를 가지고만 수사한다. 정치 수사 안 한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지식인의 사명은 약자의 편에서 권위와 권력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씨가 말하는 어용지식이라는 말은 마치 삼겹살을 좋아하는 제식주의라든가 친일파 독립주의라는 말처럼 그 자체로 대단히 기만적이다. 예,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권력이 물리는 것만 몰아다주는 사냥개를 원했다면 저는 쓰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권력과 관계없이 권력에 야합하지 않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는 이 한동훈 이 장관의 의미가 여기에 살아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어제 한동훈이 그랬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가정법으로 말했으니 괜찮은 거 아니냐고 옹호하는 분들도 있더라. 예를 들어 방송에서 어떤 유명인을 실명으로 특정해서 해외에서 엽기적인 성매매를 저질렀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가정법으로 말하면 괜찮은 것인지 묻고 싶다. 예. 그리고 공직자는 쪽팔리게 살면 안 된다. 공직자가 할 일 하다가 권력에 지켜 겪는 부당한 일들도 국민 세금으로 받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 조선시대처럼 사약을 받거나 것도 아니지 않나? 그리고 이럴 때 잘하라고 검사들이 신분 보장 받는 거예요. 징징거리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검사들이 말이죠. 예, 신분 보장을 받기 때문에 그야말로 야권의 어떤 정치적인 공세 때문에 수사가 위축돼서는 아니 되옵니다. 라고 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검수한 방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있게 될 직접적인 피해가 너무나 즉각적이고 심대하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거다. 예. 그리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씌우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 정확하게 이 정권이 저한테 한 일 아닌가요? 그리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씌우는 것만큼 있는 죄를 덮어주는 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요, 문재인 정권의 수사가 그야말로 이 정권 코드 수사에 불과했다. 그래서 정치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점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그런 표현이다.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지금 이제 이 블로그,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돌고 있는 한동훈 전 장관의 이 발언, 어록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요. 조국이가 지금 계속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요. 자, 결국은 조국 신당은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신당에 지금 몸을 던지려고 하느냐?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하고요. 천호선 사회민주당 사무총장이 지금 개혁연합신당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혁연합신당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제 말이죠. 어제 조국이가 사회를 봤어요. 자, 대한민국 어떤 나라로 가야 하는가? 개혁연합신당 총선 승리와 진보 정권을 구상하다. 요 행사의 사회를 보면서 이 참석자들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개혁연합신당에 참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냐? 본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서 그렇게 쉽게 창당 작업 같은 거 하는 거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재판 선거란 것이 저희 결정도 아니지 않느냐. 자, 그러면서요. 그런 재판과 선거와 관계없이 제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전직 장관이다, 전 교수다,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한 명의 시민으로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무능함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요. 어떻게 이걸 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향후 어떤 식의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실현돼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고 공부를 하면서 배우고 있다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본인이 문재인 정부 때 개헌안 작성에도 참여했다고 하는 사실을 처음으로 이제 공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투표자 의사에 비례 분배해야 한다는 문구가 개헌안에 있는데
저로서는 이 개헌안 취지에 반영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생각한다. 즉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 연동형 비례대로 가야 된다. 이런 언급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부 정치권 또는 일부 각계에서 대통령제는 병립형, 의원내각제는 연동형이라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재인 개헌안에 이 문구를 넣었다는 걸 정보 차원에서 알려드린다. 자, 그래서 이 본인은 이미 정치에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비명 측에서 얘기하는 연동형제를 강력히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야만이 이제 이 비례 위성 정당이라도 하나 만들어갖고 비례 배지를 달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지에 대한 미련과 향수는 여전히 굉장히 세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네요. 자, 이번에는요, 이준석이, 이런 막말 방언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월간지 신동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한동훈 장관이 차별화하면 정치적 인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다. 그게 안 되면 대통령이 찍어내리려 했던 흔한 2인자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요, 나도 한 장관처럼 따박따박 답변하는 삶을 살아왔고, 용기가 상당히 필요하다. 질문을 회피하지 않을 용기와 언젠가 가까운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면 한 장관은 굉장히 정치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한 장관이 비판할 수 없는 대상이 명확해 보인다. 이게 결국 누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신동아 인터뷰는요,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이 21일인데 그보다 한 열흘 전인 13일 날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에 한동훈 장관을 갖다가 평가한 것인데, 뭐 비대위원장이 됐다고 해서 본질적 비판의 앵글이 달라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전히 지금 최근에도 이 한동훈 장관 각을 세워라 그거 아니겠어요? 각을 세우지 않으면 한동훈 장관이 별로 할 일이 없을 것이다. 각을 세운다면,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면 내가도 만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참 이런 인간을 갖다가 그야말로 이 중도 외연, 젊은층 외연 확장 이런 걸 때문에 이 이준석이를 포용한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요. 포용하면 선거 때까지 무슨 짓거리를 할 줄 모른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준석 포용론에 저는 반대하는 입장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지금 서민 교수가 쓰고 있는 이 김건희 여사의 칼럼과 관련된 내용, 요거를 여러분께 이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보면은요, 요걸 보시면 참 큰일 났네요. 이게 참 우리 보수에서도 말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지금 지지하고 있다. 요 문제점을 지금 이제 서민 교수가 강력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김건희 특검으로 보는 보수 지지자의 특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 정도가 이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 이 응답이 나와 있고 거부권 행사하라 이거는 20%밖에 되지 않는데 그 실체를 보면 도대체 이게 특검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특검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보수층도 이 김건희 여사를 70% 나오는 걸 보면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 맹목적으로 지키지 않은 이 주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할 바에는 김혜경 특검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야당도 김건희 여사 특검보다는 김혜숙, 이 김혜경 특검을 하는 것이 더 진정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칼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서민 교수의 칼럼의 이제 핵심을 보면은요. 자, 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갈 만한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한 3가지 포인트로 주장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께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거의 뭐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특검을 하려면 검찰이 수사하기 힘든 권력형 범죄여야 하는데 과연 이게 권력형 범죄라는 거죠. 권력형 범죄냐? 더군다나 이 주가 조작 의혹인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2010년부터 12년 사이, 그러니까 취임보다도 10년 전, 그리고 김건희 여사하고 결혼한 게 2012년 3월이니까 2년 전에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형 범죄가 될 수 없다는 그런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대한 범죄여야 되는데 이게 과연 김건희 여사의 의혹이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2월 달에 내진 1심 선고에서도 이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주가 조작을 실제로 담당한 이모 씨의 경우에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이제 형량이 작냐? 주가 조작 의도는 있었지만 주가가 계속 떨어져서 실패한 조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이죠. 김건희 여사는 이 또 돈을 맡긴, 그리고 계좌를 맡긴 91명 중에 1명의 전주에 불과했으니까 특검 대상이 되기에는 중대한 범죄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 문재인 정권에서 탈탈 털었는데도 불구하고 소환조차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복현 당시 수사검사에 있었는데요. 올 2월 정무에서 그야말로 한 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기소했을 텐데 증거도 없었고, 그리고 당시 변호인단이 조사를 받고 했지만은 검찰에서 부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불러서 조사하면 처분을 해야 되는데 처분을 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혐의 처벌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요, 이 전주 중에서도 개입 정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한 손무시만 기소했는데 1심 재판부가 또 손 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검찰이 기소도 못한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사안을 가지고 81억 원의 세금을 써가면서 특검을 해야 하느냐? 이게 한마디로 정치 압박 총선용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12월 지금 이제 28일 날 특검을 이제 통과시킬 예정으로 있잖아요. 자, 통과시키면 어떤 일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최강욱이도 특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강욱이든 조국이든 추미애든 누구라도 특검이 되고 나서 매일같이 특검 브리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특검 브리핑을 하면 좌편향 언론, 민주당 이거 얼마나 확대 재생산할 것이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좋은 전략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총선은 하나하나 뻔하다. 더군다나 이것은 민생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검 통과시키면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 이 여론이 70%가 된다는 사실. 이게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장동범통 윤석열이라고 생각하고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좌파 지지층이 37% 내외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수치가 너무 높다 이거예요. 70%가. 왜냐? 37%면 63%밖에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70%. 왜 이렇게 높냐 이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여론을 보면 말이죠.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가 67%고 행사하는 것은 19%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보수라고 밝힌 사람 중에서도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 응답이 53%. 그 거부권 행사하는 게 35%. 만약에 이 수치가 사실이라 여겨지는 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잘 되려면 김 여사를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기간 때 보수층에서조차도 이재명은 구속, 윤석열은 이혼, 안철수는 단일화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김혜경을 보자 이거예요. 김혜경 첫째, 성남시장일 때 2011년도부터 관영차를 이용했고 공무원 배소연을 사적으로 불렀고, 그리고 지난 대선 막판에 터진 법화 의혹, 이건 심각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두 번째, 2017년 대선 과정에서 해경궁 이거 김혜경이 아니냐. 예, 많은 논란을 야기한 바 있잖아요. 해경궁 김씨 사건. 요런 죄를 저질렀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폐륜적 형수한테 욕설을 할 때 바로 옆에 김혜경이가 있어가지고 6번씩이나 웃음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예. 자, 이 이외에도 김혜경은요, 나라 작은엄마로 시작하는 이 통화에서 친형 강제 입원을 가지고 조카를 겁박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심각한 사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좌파 지지자 누구도 이를 이유로 해서 이재명이 김혜경을 버려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눈과 귀를 막은 채 이 모든 것이 공작이고 가짜 뉴스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는 지금 김건희 여사를 맹목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서민 교수의 경우에는요, 보수층도 김건희 여사를 좀 맹목적으로 지키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김혜경에게 제기된 정도의 의혹을 김 여사가 받고 있다면, 그리고 그에 걸맞은 증거가 있다면 특검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게 맞다. 이것마저도 반대한다면 우리가 개딸과 다를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 하지만 10년도 더 지났고 주범마저 가벼운 처벌을 받은 이 사건을 이용해서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 민주당의 전략에 놀아나지 말자는 거다. 떳떳하다면 특검 받으면 된다는 순진한 생각도 제발 좀 접어라.
그런 사람이 많아진다면 윤 대통령 물론이고 대한민국도 지키지 못하게 될 거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주 이 칼럼 상당히 좋은 칼럼인 것 같아요. 아주 알기 쉽게 편안하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도대체 뭐가 문제이냐 이런 점을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한동훈 이 장관 이 명예훼손 이 혐의 그러니까 이제 이 노무현재단 구좌를 한동훈 장관이 당시 이제 대검 부장으로 있을 때 부장검사 있을 때 열어보지 않았는데 열어봤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벌금 1, 2심에서 5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그게 이제 최근에 바로 21일 날 선고를 받았는데 선고받고 나서 기자들한테 한 얘기가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자, 한동훈 장관은 이제 비판한 거죠. 벌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공직자로서 적합한 행위를 한 건 아니라는 비판에 일리가 없는지 잘 스스로 생각해봐라. 그게 벌 받지 않았다 해서 한동훈 장관이 한 게 잘했냐? 잘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서요. 한동훈 검사가 고위검사로서 자기들이 수사해야 할 사안을 아웃소싱한 듯한 의혹이 있는 건 사실이다. 이게 이제 채널A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또 하나 이제 비판하고 있고 또 하나 이 재판 결과 한동훈 검사 개인을 공격하지 않았고 검찰권의 사적 남용에 대해서 비판했다. 그런데 작은 오류를 가지고 법원이 유죄 선고를 한다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지켜줄 것인지 우려스럽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야, 얼마나 이게 참 뻔뻔한 유시민이냐. 이런 점에서 말이죠. 유시민에 대한 이 비판 여론을 좀 만들어서 이번 총선에서도 지금 이 유시민이가 얼마나 또 설치고 돌아다니겠어요. 입을 딱 틀어박을 수 있도록 그야말로 이 유시민의 내로남불 형태를 비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이 판결문을 보면은 국가나 국가기관을 추상적으로 지칭한 게 아니라 피해자 개인 이름, 즉 한동훈 장관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칭했다. 그래서 이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맞다. 이렇게 판결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것도 1심, 2심 전부 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발하고 거꾸로 유감을 표명하는 그리고 맞지도 않는 논리를 만들어서 퍼내는 이 유시민이 참 이런 인간이 국회의원도 해먹고 장관 해먹고 정말 좋은 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